우리는 오늘날 개혁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개혁을 하려는 세력과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각각 명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개혁을 이뤄낸 군주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 제4대 임금 광종입니다. 광종은 연속극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역사가들이 항상 앞서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혁은 왜 필요한가? 군주 입장에서 보면은 개혁은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분과 동시에 그 왕조 시대에는 임금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광종이 개혁을 생각하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건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고려는 호족연합 제국가로서 그 왕건이 호족들과 함께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하게 되고 무려 29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그 부인을 두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왕건 시대의 그 호족들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적인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분명 상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차 간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뭉치다 보니까 혼인 정책 같은 걸로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나고 혜종 정종이 즉위를 하지만은 태종과 그 정종은 그 권신들 틈에 끼어가지고 왕권은 실종이 됐고 상당히 어려운 임금 노릇을 하다가 짧은 치세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949년에 그 광종이 즉위에 오르는데 나이가 25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왕위에 오른 후에는 7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시탐탐 개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것이 노비안건법이다. 이 노비안건법은 왜 필요했는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호족들이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노비들은 조상 때부터 노비였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의 그 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힌 이런 양인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종 입장에서는 노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호족들의 힘을 빼는 세력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래서 노비안건법을 들고 나왔는데 당연히 그 호족들 권신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대목황후까지도 이 노비안건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종은 뚝심 있게 이것을 밀어붙여서 즉위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노비안건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비들에게 자기의 그 과거 양이었던 것을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노비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비안건법은 불행하게도 그 후에 경종 때에 가서 노비환천법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서 노비들이 다시 노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겨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호주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의 일행 중에는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쌍기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병이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고려에 남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몸이 다 나은 다음에 광종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광종한테 후주의 문물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제도인데, 과거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수나라 창업자인 그 양견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나라가 짧은 치세 때문에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결국은 당나라가 건국한 후에 당태종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과거제도가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광종은 이 과거제도를 들여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신들이나 공신들의 자제나 공신들의 친척이나 공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관리나 이런 거를 독점하다 보니까 조정에는 호족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제도가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럼 과거제도는 백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신진사류, 젊은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초야에 묻혀 지내던 선비들, 유능한 사람은 데려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신진사료들은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광종 입장에서는 우군이 될 수밖에 없고 지지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견제 세력일 뿐만 아니라 호족들의 대안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호족들이나 권신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그러나 광종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과거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과거제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서제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호족들의 자제나 친척들도 등용을 했다. 그러니까 함께 등용을 했다. 이제 병행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관복의 제정인데, 이 관복이라는 것이 그때만 해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않았던 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계는 신라계 그 전통 복장을 하고 조정에 나오고, 또 태봉계는 태봉계대로, 또 후백제계는 후백제계대로, 이러다 보니까 복색이 각양각색이고 뭐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관복을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광종이 관복 그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관복의 색깔은 보라색하고 붉은색, 그 다음에 연두색, 자주색, 네 가지 색깔로 그 품계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광종은 몇 가지 그 정책을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개경을 이제 황도라고 하고 서경은 서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경황도도 중요하지만 서경도 중시해야 된다. 이 북쪽의 그 서경, 지금의 평양을 중시해야 된다. 그럼 왜 중시해야 되는가? 태조 왕건의 그 후묘 10조에도 서경을 중시하라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발해의 유민이라든지 또는 국경을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서경에도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훈구대신들 사이에는 개경파하고 서경파하고 서로 다툽니다. 다툴 뿐만 아니라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개혁을 완성한 광종시대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대신 중에 권농서사를 하던 그 권신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하나 올리게 되는데, 대상 준홍과 좌승 그 양동을 모욕죄로 고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귀양을 가게 됩니다. 또 광종이 즉위할 때 아주 튼튼한 지원군이었던 그 박수경 일가와의 문제로
결국은 박수경 일가를 숙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또 자기 조카도 못 믿는 이런 그 광종이 이제 의심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자기 왕권이 위협받는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위기의식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종은 960년에서부터 975년까지의 그 사이에 옥에 가두는 일과 귀양 보내는 일과 숙청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무려 15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공포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백성들이 좋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폭정을 했다는 그런 오명을 남기는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신라에 의해서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광종이 뭐 연등회라든지 팔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광종이 나라 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최승로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조정에서 이런 불사를 가지고 낭비한다.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사를 하는데 불교 행사를 하는데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 그 임금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것을 비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이재현이라는 사람도 비판을 하는데 광종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쌍기의 그 중용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쌍기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광종 시대에 예를 들어서 과거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그 공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광종이 15년 동안의 그 긴 기간 폭정을 할 때에 어째서 쌍기는 입을 닫고 그 임금에게 옳지 않음을 간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군 신하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비판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광종은 개혁군주로서의 이름을 떨쳤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폭정을 하고 공포정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개혁을 가장 많이 했다는 개혁군주 광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